자, 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생활 코딩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상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 배경이 되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혁신과 이어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 구조적 변혁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이래 인류 역사는 크게 기술혁신으로 해서 수반되는 혁명이 한 4가지로 구분 단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수렵 사회에서 그죠? 원시 사회에서 우리가 곡물 재배를 통해서 정착하게 되고 하는 농업 혁명이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도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혁명과 도시 혁명에서의 제일 기본은 비옥한 토지와 노동력이겠죠. 그 위에 2000년이 지나서 그 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실은 산업혁명입니다. 표는 산업혁명을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전체적 오버뷰를 좀 해보면 크게 산업혁명은 4차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부터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의 일부를 대체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또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런 전기에너지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그 전에 있던 노동력을 대체했던 부분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급격한 이제 발전으로 공장의 생산량이 굉장히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한 몇 세대가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잘 살다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네트워크나 전자, 반도체 기술의 이제 발전 영향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논리를 통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보화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프라인에 보이는 어떤 자료들이 드디어 디지털화된 자료로서 데이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료들이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되기 시작했고요. 공유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요 변화로서 보면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라고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다가 지금 이거 생겨나면 보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3차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더 크게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는 이는 이전 거보다 산업적,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산업의 원동력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에서 기계 중심으로 이제 변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과거 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화 산업혁명에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기계가 대신했다면 이제는 정신 노동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의 한계는 로봇으로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100% 하고 있는 이제 정식 노동 일부는 인공지능이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간은 뭘 하고 먹고 살까요? 육체적, 정신적 노동 다 이제 기계에 맡기고 그죠? 이제 여가나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여가는 사실 생산적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뭔가 생산을 통해서 재창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림처럼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이제 방적기계 개량으로 시작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의미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간의 수공업입니다. 흔히 장인 그룹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좀 더 공장 기계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화를 생산해서 이윤을 얻는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농촌에 있던 노동자들이 도시 노동자 계급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진은 산업혁명기에 영국의 면방직 공장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요. 그 르다이어트 무브먼트, 르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신기술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칭할 때 르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1,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제 불황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임금도 하락되고 고용도 감소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직업군이 사라지고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업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1811년부터 17년까지 영국에서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 지금 증기기계를 이제 망치로 이제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에 이제 몰락이 되면서 소수의 자본가가 대규모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한번 우리가 르다이어트 운동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데 반기계 운동을 할 때 이것을 1차 산업혁명만 빗대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이거를 그럴 때 신기술 반대 운동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고요. 자,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있는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외 전 유럽의 공업 생산량이 증대되고요. 번져서 국가의 주도로 기술 혁신을 강조한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냐면 다 1, 2차 세계대전인 거죠.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언급했듯이 인류의 큰 발명은 사실 전쟁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전기의 보급과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기산업, 통신산업, 자동차 산업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중화학공업이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전쟁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공장 생산의 극자를 일으켜하게 되고, 그래서 대기업이 기술 혁신의 어떤 기술의 핵심이 되는 그 독점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그 대불황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황 뒤에는 이제 불황이 오고 반대로 또 불황 뒤에는 또 호황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겠죠. 네. 이 사진들은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인물 사진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이제 2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전기의 이제 발견이겠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는 건 좀 웃긴 얘기인 것 같고, 대표적인 인물인 에디슨은 추근기를 딛고 있는 에디슨을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옆에는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인물인 앨런 머스크가 있는 그 테슬라 회사명의 유래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과 테슬라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에디슨 지금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어떤 전신을 만들었고요.
전기 방식에서 이제 직류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연구원으로서 이제 에디슨의 회사에 들어옵니다. 근데 교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둘 다 이제 만만치 않은 고집불통 성격이라 이제 많은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에디슨이 이제 교류 정송 방식을 특허내서 돈을 좀 많이 벌자고 했는데 테슬라가 거부하고 교류 방식을 나와서 교류 방식으로 다른 것을 했죠. 그래서 어, 지금의 어떤 전기기술 방식의 대표적인 교류 방식을 했던 분이 이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속에는 보통 이제 에디슨이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고집불통의 이제 비즈니스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화 같은 인물 묘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사실은 빌런처럼 보였었던 인물이 이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능가하는 최고의 천재로 또 자신의 수많은 발명품들을 인류가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자신의 이제 수많은 그 발명품 대부분 다 특허를 내지 않고요. 그래서 참 과학자로 재조명되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뭐 엑스레이, 무선통신, TV 등 그 활동력이 굉장히 매우 넓었던 천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선통신 기술은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상용화하는데 사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실패 때문에 말년에는 사실 호텔을 전전하고 굉장히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천재들은 왜 이렇게 써? 앨런 튜링도 마찬가지고 그죠? 끝이 좀 좋진 않네요, 그죠? 여하튼 이후에는 사후에는 이제 자기장이 단위인 테슬라, 그 단위 이름이 단위의 테슬라는라고 명칭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그 테슬라 회사명 자체도 이 인물에서 이제 유래된 거니까 지하 세계에서 좀 위로는 받겠죠, 그죠? 밑에 글은 제가 글이 좋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미래가 진실을 말하도록 두라. 내 업적과 성과는 하나하나 미래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현재는 그들의 것일지 모른다. 허나 미래는 내가 진정으로 일함으로써 얻은 미래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일 것이다. 니콜라 테슬라가 한 말입니다.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고. 옆에는 알렉산드 그레인벨의 이제 그 뉴욕과 시카고 간의 전화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 아 설명했듯이 무직자들한테 공짜 이제 커피와 도넛을 좀 주겠다고 사인이 되어 있는 간판되어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뉴욕의 대공황 사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음은 3차 산업혁명, 우리 흔히 정보화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전자기술과 IT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과 반복적 작업을 대신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이제 이루게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전자기술과 IT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과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나오면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빌 게츠로 인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 방식에 아주 쉬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급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자료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었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화 혁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급성장을 이루게 했죠. 3차 산업의 핵심은 표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시대의 어떤 기계 중심에서 무형의 이제 컴퓨터와 전자반도체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와 컨텐츠가 디지털로 된 컨텐츠가 생산되었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다양한 데이터 정보 등을 생산, 가공, 처리, 유통을 통해 기존의 재화의 가치를 높이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 방식을 통한 부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의 가상 공간으로 이동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형의 재화에서 무형의 어떤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홍보와 마케팅의 서비스가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000년 이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뱅킹,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은 인터넷 구축과 전 세계 연결을 통해서 ICT의 대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것은 사실 이 3차 산업혁명을 잘 적응해서 기회를 삼았다고 볼 수 있겠죠. 3차 산업혁명을 과도기에 잘 적응한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삼성이 있을 거고요. 실패한 한 예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LP판의 시대와 CD 플레이 시대를 이제 음악의 권력을 쥔 음반업계들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온 정보의 공유, 즉 분산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른 적응을 못해갖고 도태되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 전반이 물리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생산물이 무형의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다음의 표는요.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입니다. 굉장하죠? 세계 인구 가봤는데 한 40억 명이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인터넷 이러면 네이버 웹사이트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클릭해서 전 세계에 원하는 정보를 링크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이 팀 버너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빌 게이츠보다 더 기억해야 할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은 미소 냉전 시대인 1960년도에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정의하자면 TCP, IP라는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크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TCP, IP라는 약속을 가지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전 세계적 시스템을 일컬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의 인터넷은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이런 전문가적인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이제 빼뽕만과 주소 체계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컴퓨터 시스템만큼 어느 정도 사용하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도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인터넷 인구는 이제 급격히 증가합니다. 69년도 알파넷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인터넷의 이제 사용 인구를 확인하면 급변하는 시대가 1990년대 전후로 바뀝니다.
유럽의 CERN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는요, 크리스마스 휴가 때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왜냐면 이제 이직이 많았고, 그래서 잦은 이직으로 인한 흩어졌던 이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자료를 좀 정리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짧은 휴가 때 만들어진 것이 이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지금의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HTM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HTML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문서 간의 연결 기능과 웹 브라우저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 떨어진 어떤 미디어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가 제시한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으로 빠르게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월드 와이드 웹의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빌 게이츠와 이제 상반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분이 이제 특허를 취했다면 현재 이렇게 발전한 인터넷 세상을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단언합니다. 사진은 참 좋아 보이죠. 사람은 그죠. 그래서 팀 버너스 경이고요. 현재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나와서 웹의 발전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요, 1991년 8월 6일 공개한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현장에서요, 사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보화 혁명을 겪고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지금 ING니까 또 한 번의 혁명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전수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힘든 분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세대죠. 아직도. 예. 지금 6, 70년대 세대는 노인분들은 살면서 두 번의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나오더만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래도 디지털하는 개념을 조금 익히고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하튼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적응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이니까 한번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을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지능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능, 초연결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고가 같은 기술 발달로 바튼업 기술의 컴퓨팅 기술로 인한 산업사회 변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튼업이라는 내용은 제가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한 IoT 기술과 빅데이터,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시스템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 및 사회적 격변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탑다운 중심, 즉 이제 규칙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컴퓨팅 기술을 변화했다면요. 자동화 기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기술을 기반으로요.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튼업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처럼 이제 빅데이터, ICT 발달, 인공지능 출현, 그리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로 생각하는 컴퓨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컴퓨터, 언제든지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화 기술이 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많은 교육 직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춰서 교육의 환경도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전과 덧붙여 5G 차세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4차 산업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차 핵심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면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시작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고유 영역 중의 하나인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죠. 본능적이나 자동적으로 행동한 대신에 생각하고 이해하여 행동하는 능력, 생각하고 이해하는 행동하는 능력, 그게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는요, 19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한번 보면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와 학습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정보 기술을 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기계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일전에 제가 분해하고 추론하고 그걸 이제 패턴을 찾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세운다고 했죠. 이런 일종의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겠죠. 다음은 1956년도에 아까 다트머스 컨퍼런스의 어떤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10명 내외 과학자가요 학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고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뉴햄프셔주의 하노브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2달간 인공지능에 관한 10가지 연구를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연구들은 학습 기능을 포함한 지능이 가진 모든 원론적인 기능들이 기계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현화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죠? 인간도 그렇죠. 추상이나 개념을 형성하며 인간이 그렇죠.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자기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기 자신을 진화한다면 결국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개념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배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진은요. 56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인공지능 아버지인 마빈 민스키, 존 메카시 등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수학자,
인지과학, 정보처리, 자동화 이론 등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의 이제 석학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생각하는 지각을 가진 기계를 한번 개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론적인 것이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이 1956년도, 그러니까 제가 앨런 튜링 얘기를 때문에도 50년도 이전에 나왔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논문과 이론이 어떤 초기 이론이 나왔던 것이 거의 6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이 이제 빛을 발한 거죠. 왜일까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낙관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연구자들은, 즉 수학자들이겠죠, 보통. 그래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고급 수학식을 엄청 가르친 거죠. 규칙 있죠, 고급 수학식도. 근데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정도면 기계에게 언어를 가르친 것은 그냥 연구생 몇 명이면 몇 달이면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마저도 컴퓨터 시스템이 늘어서 못할 뿐이지 컴퓨터 시스템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말하는 기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 그죠? 개와 고양이도 이제 구별을 못한 거죠. 세상에 이제 핵폭탄 쏘는 원자력 포물선 그건 다 계산을 하는데 아주 쉬운, 그죠? 어린애조차도 아는 개와 고양이도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한 5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설명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식은 잘 생각해 보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을 설명 안 해도 보다 보면서 아, 엄마구나 하는 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잘 생각하면 먼저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덧붙여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전 차수에서 이제 제가 코딩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뭔가요? 사랑이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를 설명하는 것은요, 간단히 보이는 개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개 한 마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옆 친구가 인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대다수는요, 그냥 감으로 제 귀신하는 그냥 인간이에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 규칙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5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지라고 보니 인간은요, 어, 인간처럼 하려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규칙을 찾고 추론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즉 앞서 말한 바트너 방식의 컴퓨팅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기납적 방식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인공지능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했다든가 규칙 기반에서 탑재를 한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의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인공지능은 검색 엔진 내장 및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간처럼 학습을 시키려면 어떤 기술이 한번 필요할까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즉 비정량의 빅데이터와 이를 학습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 즉 컴퓨터의 발전이 필요하겠죠. 특히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GPU, 흔히 말하는 그래픽 카드요. 그죠? 이전에는 CPU,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중앙정보 처리 장치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학습의 데이터들이 거의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렬로 처리하는 이제 GPU 기술의 발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센서 반도체 이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는 기계인 만큼
인간 본연의 성찰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결국 이 작은 뇌에서 오니까 인간 내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든가 컴퓨터의 발전과 인간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56년도에 그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은 2016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그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가 사실 50년 전, 그 50년 동안 쌓은 성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에 알파고를 또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알파고 프로젝트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네. 보통 이제 인공지능은요, 수행 능력 차원에서 특화형 인공지능과 범용형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화형은 개발 영역에서 있어서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요, 잘 생각해보면 알파고만큼 바둑 잘 두면요, 어느 정도로 다른 기능도 그에 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너럴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부터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에서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능력을 높여가는 강한 인공지능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올 게 아니라 지금 ING거든요. 우리가 정보화 혁명을 통해 반복 업무를 인간의 통제하에 컴퓨터를 활용했다면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IoT,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을 초월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공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IoT, 빅데이터, 센서, 로봇,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진 사회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의 기반의 다양한 융합의 산물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의 기능 향상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실제로 코딩을 시작해 보므로써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생각한 것을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램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우리는 미국 MIT 미디어 랩의 교육용 프로그래밍인 스크래치를 통해서 기초적인 코딩을 이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